1번 관동 대지진 100주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기 이래경 선생님이 이 페북에 쓰셨던 관도 대학살 희생과 윤미향 의원이라는 글을 짧게 쓰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소 6천여 명, 아니 수만 명의 제1조선인들이 학살당한 관도 대지진의 사건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을 향해 단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던 윤가 정권과 국진당, 한마디로 나라 쪽팔리는 매국노 집단이다. 이들이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지 집회에 참여한 윤미향 의원을 향해 일본 공산당 등과 모임을 같이 했다고 비난하며 제명 처분을 추진한다니, 이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라 제 자식을 아낄 줄 아는 금수만도 못한 집단들이다. 어찌하여 수만의 동포 같은 핏줄의 민족이 학살당한 것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가 한인 희생의 조의와 반성을 표한 일본의 진보 세력과 함께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처벌해 들다니, 반역사, 반민족, 매국노 집단 그 자체이다. 윤가에게 구한다. 정말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4.19 민주혁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인 김수영은 우리에게 말한다.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이를 용인하는 것이 진짜 자유이고 살아있는 민주주의이다. 윤가와 국진당이야말로 스스로 드러낸 반자유주의자들이자 진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 집단이다. 라고 2일 전에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예. 그러면, 예. 100년이 지나도록 역사의 이 진실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내지는 뭔가 거기에 대한 걸 요구하지도 못하는 이 정부가 100년이 지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회의에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좀 묵념을 통해서 우리 그 돌아가신 영령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주시죠. 예, 일제의 그 아주 잔악한 만행에 의해서 희생된 우리 관동 대지진 희생자 우리 선열들을 추모하고, 또 앞으로 역사적 진실과 사실이 드러나고 그 책임을 묻고, 그래서 정의가 바로 실현되는 세상을 기리면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예, 앉아주시죠. 예, 오늘로 이래경과 함께 하는 희망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희망세상 프로젝트 네 번째인데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절망적이고 비록 암울하고 답답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선열 중에, 그리고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망해가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그 몸을 던져 뭔가 조국을 되살려보고자 노력했던 모제 이상선 선생님에 대해서 과연 지금의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이 현실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도 얻을 겸해서 우리 이래경 선생님의 네 번째 강의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는 말씀 겸 짧게 말씀해 주실 때 이쪽으로 나오시죠. 예. 저는 조중동 폐간시민실천단의 고문으로 있는 이필립입니다. 오늘 우리 준비 모임이 있어서 조금 전에 끝나가지고 제가 술을 조금 먹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주 좋은 강좌에 여는 말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운명 선생한테 받았습니다. 어저께 받았는데요. 마침 이 강사가 저하고는 아주 괜찮은 사이입니다. 왜 괜찮은 사이냐? 우리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국민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 동창. 서울 흑석동에 있는 을로국민학교 동창입니다. 그런 사이고, 이래경 선생은 좋은 강의를 많이 하는 진보적이고 아주 훌륭한 그런 점이 있는 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강좌가 있었다. 나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 이런 강사들을 모시고 강의하는 이런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좀 더 희망적이고, 좀 더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여는 마당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래경 선생님의 초등학교 동창이 뜻깊은 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독립운동의 선구자이자 만국의 그 한을 품고 항일운동에 나섰던 보제 이상수 선생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래경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망국의 거인, 제가 이런 말을 썼는데, 제가 이상수 선생님 잡은 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망국 지경이죠. 일부에서 뭐 내년 총선 얘기인데,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 자체가 지금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며칠 전에 지금은 구국전선을 논할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게 있어서 그 글을 먼저 읽고 오늘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망국 과정에 있었던 구한말과 비견될 만한 참으로 비상한 시국입니다. 무기력했던 당시 모습의 원인을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 선생은 각자 위심의 탓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풍전동화 같은 나라의 운명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빠져 있었음을 질타했습니다. 이후 시천주와 사임여천의 깨달음과 함께 죄폭금인 고국강민, 척양청의 구호로 창의된 동학혁명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듯 위대한 각성과 거대한 흐름이 현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끌어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아래 언급된 몇 가지 상에서 보듯이 다시 치명적 망국의 과정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 위임된 공적 역할이 부재된 상황. 하나, 리더십과 나라 그리고 공동체가 실종된 상황. 권력의 무도한 사유와 검찰 법비들의 난동과 협박, 영토 및 생명을 위한 국권의 상실, 경제의 극전직하와 민생의 파탄, 여의도 드라마의 막장.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분노로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생략합니다. 그러나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 항, 현재 검찰 법비들의 행태는 한마디로 난동과 폭거이며 우리 모두가 피땀의 희생으로 이루는 이 땅의 민주주의에 대한 일대의 도전이자 협박입니다. 이제 흩어진 각자의 이해타산과 입장을 뛰어넘어 국의 심정으로 반드시 모두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우선 당장 눈앞에 닥친 총선을 개혁 진보의 대연합을 통하여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에는 마땅히 민주당의 한껏 양보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땅에 떨어진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오는 총선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단순 종다수, 승자 독식의 선거제를 빙자하여 진보 진영과 대화를 거부하고 의석의 배분을 양보하지 않는 거대하당은 그저 입신양면에 취한 기회주의자 집단일 뿐이며 따라서 역사와 시대의 이름으로 반드시 엄정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정치판의 새로운 구석, 즉 중도의 개혁과 진보의 미래와 그리고 보수와 현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민의회가 중심이 되는 수비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법안 거부권, 발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직접 민주주의 도입을 논의해야 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시민 주권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게 제가 3, 4일 전에 올렸던 고국 전선을 엽시다 라고 제목했더니 함정 신부님이 공개석상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 뭐 반윤 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반윤 전선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구국의 전선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제가 역설합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상황이 망국지경이거든요. 그래서 항일 투쟁의 애국자들이 엄청나게 많으시죠. 폭전 수축에 수많은 희생을 당한 수많은 위인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정치인들, 공직자들, 언론인들, 지식인들 너무 무기력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고대 이성서를 소개함으로써 제가 말하자면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게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고대 이성설의 활동의 배경은 대한제국이 배경이에요. 대한제국이 생기기 전에 갑오 혁명이 있었고 갑오 혁명을 받아서 이제 위에서 갑오 경장, 갑오 개혁을 했죠. 김홍집 내각이. 김홍집 내각이 등장했을 땐 직강서에서 요구한 12개 조항 중에 상당 부분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는 일본이었어요. 김홍집 내각은. 그리고 그 다음에 민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리면서 전국 각처에 항일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그 민비 세력이 일본을 피해서 러시아 세력과 중국 세력을 끌어들이니까 민비를 이제 시한 건데 그 위험을 느끼고 이제 그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는 아관파천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아간파천에서 1년 뒤에 고종이 되돌아오는데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덕수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 하늘을 위해서 죄를 올리는 원구단도 지으면서 말하자면 구한말의 마지막 노력을 하는데 그게 1897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황제를 칭하고 새로운 이제 제국을 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가 1907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1차 만국회의가 1899년에 있었는데 러시아가 주도해요. 그 당시 물론 제1강국은 일본이지만 그 당시 러시아가 아주 강대한 힘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만국평화회를 주도했는데 처음에 러시아가 그 대한제국도 초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워낙 서구 세력들이 반대해서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결국 영국, 미국 등등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작된 뭐 제2의 조선전쟁이라고 하는 러일 전쟁이 이루어지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 사실 이때 이미 한일 의정서, 고문 정치라는 형태로 한일 의정서가 이루어지고 1차 한일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1904년이죠. 그리고 1905년에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지만 당신은 뭐 잘 몰랐던 가츠라 테프트 미략이 있었고,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시오도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영일 동맹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가츠라 테프트 미략이 이루어져서 조선은 일본한테 양해를 하는 대신에 미국은 이제 필리핀 쪽으로 이동한 거죠. 이런 배경하에서 1905년에 일사늑약 정확히 말하면 제2차 협약이고, 앞에 고문정치에서 외교권을 박탈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일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경제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경제권을 장악하는 가장 저기가 뭡니까? 통화, 화폐를 장악하는 거죠.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나라 예산이 여기 하니까 해외에다 채권을 발행하는데 일본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지금 1905년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그 정부 예산을 만드는데 일본 이름으로 채권을 해갖고 국제에다 내놨어요. 국제시장에. 이게 2005년이랑 똑같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잡아먹을 때 화폐, 통화부터 정확했거든요.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1906년에 통감부가 저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 헤이그 제2차 만국회의가 2007년에 열렸는데 그것이 실패하고 고종이 퇴위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하죠. 그때 해산된 그 대한제국 군인들이 아주 열렬한 한일 의병으로 대선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동희, 유인석 이런 인물들이죠. 그 다음에 1909년에 안중근 의거가 있었고 2010년에 한일합병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대한제국이 짧게는 뭐 13년, 14년 있었고 실제는 고종이 되면서 대한제국이 무력화되는 그것이 이제 대한제국의 배경입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그 보제 이산솔 씨가 충북 진천 출신인데 집안은 예전에 뭐 당산강까지 나왔던 명문가인데 당대에는 뭐 조락한 양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척 중에 또 동부승준하고 있는 이용우가 자식이 없어서 뭐 이미 이산솔이가 똑똑하다는 소문을 듣고 양자로 입양을 해서 7세부터 한양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동부승지면 상당한 당상관 아니겠어요? 그 서울의 유지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되죠. 그때 가장 맹우 절친한 인물이 이혜영, 이시영 형제예요. 이산설에. 근데 이미 16세, 17세가 됐을 때 한양에 소문이 날 정도의 천재였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온 그 특파원, 외국 기자 특파원들이 조선의 제1급 그 지식인을 꼽으라고 하면 이미 그 20대 초반에 이산설을 제일 먼저 꼽을 정도로 한양에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청년 지도자 그룹이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한 10살 터울의 위에 있었던 게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등 이런 그게 뭡니까 갑신전변을 일으켰던 주역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추구한 거는 서구의 개혁입니다. 변법에 서구 개혁파인데 그 배우는 일본이 있었고 미국이 있었죠. 또 이제 갑신전변 실패하고
근데 10년 터울의 후배 그룹으로 장안의 그 엘리트로 그룹한 저기 한 것이 이상설, 이혜영, 이시영, 전덕기는 이제 상동교회 목사로 신민의 자광회를 주재했던 인물인데 이 분들은 서구 개혁이 아니고 자주 자강 그룹이었어요. 아주 그 그룹이 확연하게 성격이 틀려집니다. 이미 소문 났지만 그 고종 시대의 마지막 과거가 말하자면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1894년에 있었는데 그때 이상설이가 급제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이승만도 같이 응실했어요. 이승만은 떨어졌고 이상설이는 급제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장안에 소문난 당대 최고의 천재 엘리트라고 이게 소문이 난 저기에서 당연히 이상설이가 급제하고 나니까 이을곡을 이을 큰 인물이다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깔렸죠. 그리고 급제하고 나서 1년, 2년이 안 돼서 성균관 대사성 20대 20대인가요? 맞죠? 30대인가요? 25세 성균관 대사성 관장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대한제국이 넘어가면서 이제 한성사범 교관으로 되고 탁지부 재무관 국내부 특징관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아마 본인은 그 사범 교육자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보직을 주니까 관직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고종이 그 관직을 멸하지 않고 그 풍계는 그냥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설에 대해서. 근데 이상설이가 고리타분하게 한학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4개 국어에 능력했고 나중에도 나오지만 수학, 화학, 법학, 국제법 등의 대단한 조예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상설이가 공적인 활동으로 가장 유명했던 것이 1904년에 일본이 황무지 개청권을 고종한테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상설이가 주동이 돼서 말하자면 앞장서서 상소를 해요. 땅이 모든 그 나라의 그 부의 근본인데 어떻게 나라의 땅을 외국한테 넘기냐 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소를 올려오니까 전국에서 벌떼처럼 상소가 올라와서 고종이 그걸 핑계로 일본의 황무지 개척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상설이가 탁월한 저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이제 고종에는 머리에 딱 꽂힌 거죠. 2005년 늘사의격이 11월 17일 날 늘사의격이 이루어졌는데 11월 1일 날 16일을 놔두고 이상설을 의정부 참전 정입품 대단한 높은 직위에 이때도 젊은 나이죠. 그리고 현재 국무조정실장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일산늑약 저지에 결사반대 이건 조금 더 다시 얘기를 하죠. 그다음 2006년에 일산늑약에 저지하는 데 실패하고 나서 용종으로 망명을 해서 최초의 항일 민족 교육요람인 서전 서숙을 자기 재산으로 건립하고 숙장, 교장을 맡습니다. 1907년 이제 헤이그 밀사의 정사의 자격으로 부사 이중과 통역관 이휘정을 대동해서 헤이그 만국평화에 참석했고 그 후에 이제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주장합니다. 근데 결국 이준 열사가 이제 분사하고 나면서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종이 폐위를 당하고 순종이 즉위하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그 황제가 참 한심한 친구입니다. 8월 초에 즉위를 했는데 첫 번째 한 일이 골섭 상태에서 이상설이한테 사형을 한다. 그래서 이제 2008년부터 미국에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해주 대표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때 이승만도 같이 동반하고요. 안창호도 같이 등반하죠. 결국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누굽니까? 가츠라 테프트 미략을 지시했던 장본인이라요. 만나줄 일이 없었죠. 예. 그 2009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최초 한국 독립운동기지는 한양동을 1909년. 예. 그리고 1910년에 그때 이제 그 의병장으로 유명했던 유인석이가 있었어요. 그 유인석을 내세워서 그 13도의군을 편성하고 고종을 러시아로 파천하는 시도를 하는데 고종이 결심을 못하죠. 유유부단하고 러시아 정부도 협조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해주를 중심으로 연해주는 이제 최재형이라는 말하자면 민족 자산가, 재력가 그리고 아주 대단한 항일운동가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해서 건업회, 건업신문 그리고 이제 광복군 사관을 양성하고요. 1914년에 최초의 해외 임시정부인 대한강복군 정부를 수립하고 거기에总统령으로 선임됩니다. 그리고 1915년에는 신규식 등등 해가지고 박은식 등등해서 신한혁명단을 조직하고 고종을 이제 당수로 추대하는데 이것도 실패하죠. 그래서 결국 피를 토하고 1917년 46세에 우스리스크에서 사망하고 간략하게 이상소를 제가 약사로 소개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분산 이중만 얘기를 해요. 이상설을 잘 소개를 안 해. 그죠? 이상설이 오늘 이 강연에 오기 전에 이상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던 분 계신가요? 없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 교육의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이상설의 간략한 약사를 중요한 대목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논쟁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국대 황태영 교수나 서울대 이태진인가요? 하는 교수는 대한제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끝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선한 노력을 다한 십몇 년의 세월을 평가하는가 하면 그것을 악평하는 입장에서는 고종이 왕족들 자기 가문을 나라는 어찌될까 그 자기 왕씨 가문들을 지키기 위한 뭐라고 그럴까 졸렬한 작품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겹치는데 저는 어쨌든 대한제국의 고종이 마지막 노력했다는 부분을 좀 평가하고 싶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을사보조약 아까도 얘기했지만 16일을 남긴 상태에서 의정부 첨장으로 이제 수임이 됐잖아요. 이때 20대 야권의 30대죠.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정의품에 대단한 당상관의 입장에서 첫 번째 한 일이 을사늑약을 목숨을 걸고 저지한다. 그때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총리 대신이었던 한규선, 외무 대신이었던 박재순, 그다음 경호실장이죠 말하자면 민영환을 만나서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자라고 구두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상설이가 이 세 사람을 찾아가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다 약속을 받아냅니다. 나도 목숨을 바치겠다. 근데 셋 중에 박재순이가 태도가 이상해. 야리꾸리. 그때 자기 절친인 이시영이 외교 교섭국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시영 보고 박재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라. 엉뚱한 짓을 못하게. 근데 이상설의 이런 낌새를 차고 일본이 만주에 있는 일본군들을 조선수비대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군사 개헌을 비상을 본 거죠. 한양을 완전히 장악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제 아까 증명전이라는 데서 이제 일선농이라는데 거기를 완전히 군대로 포획하고 다른 사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소위 그 공무 대신들만 호출해서 그 중명전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명전에서 가둔 상태에서 고종은 난 아프다고 참가를 안 했고 8명의 공무 대신이 들어왔는데 한규선은 그래도 이상설이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끝까지 거부하죠. 그다음에 이제 탁지구의 민영기도 그랬는데 5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박재순, 이완용, 이근택, 이지영, 권중현이 찬성을 하면서 그걸 근거로 일본 애들이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강탈당하는 거죠. 그러자마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성신문의 장지연이가 실야 방송대국 이라는 그 호해를 뿌리기 시작했고 고종은 미국인 헐버트를 통해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제가 또 한 마디 놀라운 활약을 해요. 그 상소문을 올리는데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라를 뺏기면 왕인데 무슨 소용이 있냐. 왕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라. 신하가 왕에게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라라는 상소를 올려요. 조선시대 굉장히 유명한 상소가 몇 개 있습니다. 조식, 조식이 이제 중종 때인가요? 그 문종왕 태우죠. 문종왕후가 자꾸 국정에 개입해서 물러나니까 그 상소를 올리는데 과부가 어찌 국사에 개입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천하를 호령하던 문종왕후를 과부라고 하면서 문종왕후가 그 국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단한 쪽에서 조식이 남명조식 그 선비에 아주 규범이 됐던 상소가 한 번 있었고요. 부한말에 이제 최익현 이제 아주 그 선비의 상징이죠. 최익현 씨가 광화문에 도끼를 옆에다 꽂고 그 지부상소 내 상소가 틀렸으면 내 목을 치셔 라는 지부상소로서 최익현이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최익현의 그 상소 때문에 결국 흥선대원군이 집정에서 물러나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이 순사지. 고종 보고 왕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라. 아마 셋 중에 가장 대단했던 상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을사오적 처단하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근데 그 고종이 죽을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상소를 끝으로 이제 사직을 5 올린데 고종이 4번을 거절했는데 5번째는 결국 이제 수락해서 공직을 떠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 김영환이가 이상설이하고 약속한 바대로 자결을 해요. 민영환이가 왜 자살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상설이하고 철떡같이 약속을 한 겁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1906에 죽죠. 그때 영국 대사도 런던에서 죽습니다. 본인도 김영환이가 자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돌에다 머리를 찍어요. 피가 낭자해서 그때 이상설이가 다 죽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냥 급하게 실려가지고 한 달 만에 깨어나요. 이상설 씨가. 이게 중명전, 을사늑약이 이루어졌던 그 공간이죠. 이게 덕수궁 서쪽에 있고, 이게 을사늑약에 채워져서 소위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자기 한국 첫 애인 배정자가 여기서 살았어요. 을사늑약의 현정이 이루어진 그 공간에 이토 히로부미가 자기 애초 배정자한테 이 건물을 넘깁니다. 결국 이상설은 조선 땅에서 살 수 없는 입장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하고 나자 곧바로 연해주를 거쳐서 자리를 잡은 저기가 용정천에 아까도 했지만 항일운동의 첫 민간 교육기구, 항일운동의 민족 교육기 첫 교육기구가 서전 서숙을 만들고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항일 민족 교육기관의 그 스타트를 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쭉 얘기가 나와서 당시 학생이 22명이고 그 학과목이 고리타분한 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수학, 국제법, 헌법 등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보제는 이미 한성사범 교봉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 교재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수학의 아버지가 보제 이상설이에요. 그것도 모르셨죠? 보제 이상설이가 수학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그 당시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수학 전공한 사람들이 보제를 만나고 혀를 내둘러요.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혼자 독학한 이상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수학에. 그만큼 천재였습니다. 이상설이. 그런데 이제 보제가 해고 정사가 되고 나니까 운영할 사람이 없어 1년 뒤에 결국 서전 서숙이 문을 닫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문을 닫은 다음에 다시 영종에서 곧바로 몇 년 뒤에 나온 거 명동학교죠. 명동학교가 뭡니까? 우리가 유명한 윤동주 시인, 문익환 선생, 문익환 목사 다 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명동학교를 만든 그 전신 서전서숙을 보제가 만든 거죠. 그 당시 교육기관을 좀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미션입니다. 그 감리교가 중심이 돼서 혹은 미국에 하여간 미션이 배제학당이 가장 먼저 생기고 그 외 경신이와 정신 승주들이 만들어졌고요.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국가가 만든 관학교, 유경공원, 한성사범, 또 외국어, 의학, 농산학교들이 줄줄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성사범의 교관으로 이제 이상설이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도에 천주교단이 만든 진남패 도윤유학교가 천주교단이 시작을 하게 됐고 여기는 안중근 가문이 같이 관여합니다. 출연도 하고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순수한 우리 민족의 민간 학교로서 생기기 시작한 게 1906년에 대성학교를부터 해서 오산 등등에 일단 이제 다 시민회가 주도하고 그때 참여했던 인물들 중에 다 잘 알고 있는 안창호, 신채호, 이혜영, 진덕기, 양기탁들이 참여하는데 하여간 이 모든 것에 출발점에 보제가 있었다라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헤이그 제2차 만국평화회의 이때 이상설은 영정에 숙정을 하고 있을 텐데 그 헤이그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 상동교회가 그 대한자강회 신민회 센터였어요.
그 목사였던 전덕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헤이그 만국평화에 우리가 대표단을 보내야 된다.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선언해야 된다라고 근데 그때 모인 인물들이 이동희, 이동영, 신채호, 이상재, 이준 쟁쟁한 사람들이 이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수교학에서 결정한 게 정사가 이상설, 부사가 이준, 그 다음에 통역강령 부사한 이종은 한국에 없었어요. 이종은 당시 모스크바 대사였던 이범준인가요? 그 아들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모스크바에 살아서 외국어에 러시아, 불어, 영어에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20대에. 그래서 이제 그 외국어에 능통하니까 이제 이정희를 부사로 했었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준이 누구냐? 이준. 우리나라 근대 검사 1호예요. 윤석열의 최고참 선배입니다. 윤석열 검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1호 검사, 선배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대한민국 검사 출신들, 검사들 창피한 줄 알아요. 이준이 우리나라 검사 1호입니다. 평양검사 1호. 한성재판소 활동을 했고, 근데 아주 거칠게 항일운동을 해서 말하자면 해임을 당해요. 해임을 당해서 뭐 독립협회 활동도 하고 대한자공회 활동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덕기하고 해서 이제 그 해임 밀사 파견에 주동이 되죠. 그리고 자기가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종 아까 얘기했죠. 이영진의 처남이어서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극비리의 저기인데 이 모든 뭐랄까 메시지를 누가 하냐면 전덕기 부인의 이종자매가 친전대인입니다. 황제 김상궁이라고. 김상궁이 그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서 대화를 했고 고종의 승인하고 고종의 승인한 저기를 아까 얘기했던 헬보트를 통해서 국세와 수경 백지위원장을 내주고 대통령까지 지원합니다. 대통령까지. 그래서 이제 이준희가 그걸 가지고 영종에 가서 이상설을 만나고 같이 조인해서 모스크바 가서 이종을 대동해가지고 해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원래 지난번 1차에도 그렇지만 만국평화회 할 때 러시아는 대한제국을 항상 초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세계 최고의 강국이 영국이었고 미국 아니었습니까? 이 세계 강국들이 결사반대해서 대한제국 이름을 빼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영국이라는 존재가 아주 호약한 존재입니다. 영국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영국의 방해로 제명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사들이 핵을 도청하니까 영국, 일본이 중심이 돼서 온갖 수단으로 참여를 저질러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의장국이 러시아인데 러시아에 어필을 하는데 러시아는 항상 이중적입니다. 겉으로는 대한제국을 밀어주고 러시아가 고종을 보호해준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실제적인 액션은 안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창각의 결정은 주체국인 네덜란드가 한다.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영국에 편입된 나라죠. 그러니까 허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 입장을 밝히는 국제적인 공식 서한이 이게 공고사라고 그러는데 참가를 못하면 그럼 공고사에도 접수를 시켜달라. 그것까지도 거절을 당해서 다행히 공식 기관지에는 공고사가 게재가 되고 현지 신문들한테 완전히 톱기사, 전면 톱기사가 되고요. 그때 저녁 때마다 기자단과 참가자들이
저녁에 만찬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만찬 자리에 항상 가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때 이휘정이가 언어가 뛰어나니까 물론 모든 내용이야 이상설과 이준이 했겠지만 이휘정이가 그 탁월한 언어로 그 대한제국의 입장들을 매일 밤 그 만찬 자리 가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패한 이유는 영일 간의 동맹과 공수협정에서 당시 최고의 강국이 일본이니까 영국이니까 영국의 방해.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일 간에 이미 간치다텍트 밀약이 있으니까 미국이 전혀 모른 척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일제 모든 저기를 묵인한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러시아가 구두로는 대한제국 고정의 활동, 밀사들의 활동을 지지하겠다고 모스크바까지 갔을 때도 그렇게까지 약속했는데 막상 헤이그 현장에 도착하니까 모른 척한 거예요. 이 러시아 이중적대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과는 현지 언론들의 연일 대서특필, 그 다음에 그래서 전 세계 이 사실, 대한제국이 있다라는 사실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한테 알려지기 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이준 부사에 병고가 생깁니다. 이준의 병고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활복 자살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거의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종양이 있어서 종양 수술을 했는데 종양 수술의 후유증이 있는데 본인이 워낙 이 상황에서 붕괴한 합병증이 나타나면서 죽은 거가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활복 자살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종기 수술한 것과 자기의 분심을 못 이긴 게 합병증을 일어서 죽은 거가 맞다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활복 자살하는 건 미련한 거거든요. 어떻게든 그 만국회가 끝날 때까지 외교 활동하고 선언하고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 왜 자살을 해요? 끝까지 싸웠어야지. 그래서 결국 이준이가 돌연사하면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일단 감효를 하고 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별도로 돌아다니면서 제한제국의 입장을 밝히다가 이제 9월달에 감효를 하고 정식 안장을 하고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 시오도르 루즈벨트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주겠어요? 근데 그때 같이 동반한 사람들이 이승만, 안창호 같이 동반해서 저기 했는데 얘기에는 이상설이가 이승만을 참 머저리 같은 놈이라고 만날 때마다 그 핀잔을 주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역할을 못한다고. 근데 미국이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고 말하자면 위선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민수호 통상조약에 보면 미국이든 조선이든 제3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이를 공동대처해서 함께한다 라는 조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당연히 대통령이 만나주고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되는데 그 미력 때문에 만나주지도 않는 거죠. 그 미국의 이중적 위선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죠. 계속되는 거죠. 이때 이미 보제는 한국의 영세 중립을 주장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안진근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헤이그 현지의 도로판으로 일면에 대서특필된 사진입니다. 이게 이것뿐만 아니겠죠. 여러 군데 있었는데 자료로 남아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보제 이상설, 좌측에서 있는 게 이준, 젊은 친구 20대가 이희종. 그러니까 이희종은 20대, 보제 이상설은 30대, 이준은 그때 40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활동해서 실패하고 그 자리가 잡은 곳은
블라디보스톡에 자리 잡죠. 그 블라디보스톡이 자리 잡은 건 일단 그래도 러시아가 그때는 강국이었고 그 조선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자리 잡은 측면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현지에 최정이라는 걸출한 애국지사, 자산가가 있어서 상당한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단한 인물들이 같이 결합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간도 관리사 그때 조선 말에 간도에 이미 수만 명의 그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어서 간도 관리사라고 이제 그 고종에서 임명됐던 이범률이라는 인물이 이제 고종이 폐위가 되면서 연해주로 결합했고 그 유명한 그 의병장 윤희석이도 저기 하죠. 그래서 그 유인석을 중심으로 해서 연해주 첫 의병 세력으로 12도 의군이라는 걸 아마 조직적인 의병으로서 처음 조직된 걸 만들고 이 고종을 모셔오려고 하죠. 조금 더 빨랐나요? 그래서 최정이 도와줬겠지만 어쨌든 항일 독립 최초입니다. 항일 독립 운동 기지라고 하는 한흥동을 건설했고 그 한흥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쭉한 인물들이 다 결집을 해요. 안창호, 신채호, 김자진, 홍범도 다 그 한흥동에 결집을 합니다. 안중근도 그렇죠. 그래서 그 한흥동을 중심으로 고종 황제를 연해주로 모셔오는 걸 계획하지만 우선 러시아 정부가 움직이지 않았고 본인이 결심을 못해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한일합병이 되니까 러시아가 돌변을 했죠. 그래서 그 연해주의 주요 인사들을 구속해요. 그래갖고 이상설 이범념들이 체포돼갖고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외교적인 제스처니까 오래 가뒀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풀려나면서 이제 최재형이 그 항일운동을 조직하는 이름이 권업회입니다. 이름은 사업조직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항일운동하는 조직. 집행부는 최정희가 맡았고 그 집행부의 활동을 의결하는 의결부의 의장을 이상설이가 맡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업신문을 만들고 그때 신채호가 주필로 그 권업신문에 등장을 하죠. 근데 그 같은 시기에 어렸을 때부터 절친인 맹우였던 이혜영이가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를 수관대에서 입혀죠. 이제 이상설은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가 생기고 우리가 또 하나는 북간도에는 최운산 형제가 봉오동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오, 연해주에는 최재형, 이상설, 북간도에는 최운산 형제, 서간도에는 이회정이 가는 신흥무관학교에서 그 트리오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연해주 교포들이 입장이 지금 우리 진보 진영과 똑같아요. 열이건 열의 입장이 다 틀려. 예? 열이건 입장이 다 틀려. 그래가지고 이상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복덕주의자라고. 고종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결국 이상설이가 그 많은 그 비난 속에서 권업회 회장 자리를 내놓죠. 그때 자기 심정을 나라를 잃어 나라가 울고 집을 떠나 집이 울고 이제 몸둘 것이 없어 몸이 우노라 라는 자기 심정을 저기한 것이 기록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경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동희가 이 얘기를 듣고 그 이동희가 그 당시 대단한 전도사였어요. 신령으로 울리는.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가 됐지만.
내가 연해주 우리 조선 민족을 하나로 합치겠다 해서 이동희가 이제 결합을 합니다. 이때 그 이제 이동희는 군인 그 대한제국의 참령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이었는데 이동희가 힘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이상설은 1차 대전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 졌다라는 그 저기에 보복으로 대일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러시아가 일본에 대해서 보복전을 필 거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연해주 총독의 고문이기도 했어요. 러시아 총독에.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인 중심으로 3만 명의 무장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과장인지 모르지만 대단하잖아요. 무장 병력이 3만 명. 그 뭐 아까 했던 유인석이나 뭐 이동용이나 하는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죠. 뭐 거기에는 아까 했던 홍범도나 뭐 다 있었겠죠. 그런데 1차 대전이 딱 터지니까 러시아가 정반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러일 공동 방위 체제를 만들고 모든 조선인들을 꼼짝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이상설은 총독의 고문이니까 뒤로 해가지고 만든 게 대한광복군 정부. 이게 최초의 해외 망명정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동영으로 들어가고 그 연해주 민족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등장했던 이제 이동용이 뭐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기하고 경고하고 위협을 가해서 이상설이 거기서 더 버틸 수가 없어서 상해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만들어 놓고 러시아가 대일 보복전을 벌일 걸 기대했는데 상황은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러시아가 일본하고 손을 잡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버렸으니까 활동을 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해로 왔죠. 그래서 상해를 와가지고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때 박은식, 최기숙 등가해서 신한혁명당을 만들고 자기가 본부장을 맡고 고종을 당수로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규 시기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만들 때도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신규 시기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손문과 함께 신해혁명을 일으킨 그 주역 중에 하나인데 신해혁명에 참여한 유일한 조선 인물이에요. 그리고 중국 국민당 손문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중국의 인사들과 교분이 상당한 인물이 신규식이죠. 그래서 이 신규식이가 임시정부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식은 이미 손문과 함께 삼민주의, 민주공화정을 선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식이가 이상설의 고종을 당수로 하는 혁명당과 협조를 안 해요. 그렇죠. 이게 노선이 틀리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상설은 고종을 당수로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자기 측근을 조선 땅에 파견해서 고종과 어떻게든 미래를 하게 하고 고종을 밖으로 빼려고 그러고 고종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그때 일본은 완벽한 정보 체제를 갖추고 밀정 체제를 갖추고 이상설이 파견하는 족족이 다 잡혔어요. 완벽하게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실력의 차이니까요. 결국 이상설이 그 상황에서 결국 피를 토하고 원래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피를 토하고 이제 16년에 그리고 결국 급하게 이제 하바로 갔는데 망명 10년 만에 이제 17년에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저기 하는 게 신한혁명당은 박의식, 신규식하고 해서 이제 실패를 했지만 다시 그 뒤에 신규식, 그러니까 여운형, 조수항이 결합해서 대동단결 선언해갖고 그때부터는 입헌군주제니 고정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민주공화국으로 시대 흐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걸 만든 게 이제 신한청년당이 되고 그 신한청년당이 임시정부를 만드는 주동 세력이 되잖아요. 근데 신한청년당의 모티브도 역시 신한혁명당 이상설에서 만드니까 입장은 틀리지만 한 사람은 입헌군주제고 하나는 민주공화제지만 어쨌든 이상설이 얘기했던 신한혁명당의 신한청년당의 모티브가 되고 신한청년당이 임시정부를 만드는 저희가 되죠.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고제 이상설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천재, 이율곡을 이을 만한 인물이라고 장안에 소문났던 시대의 거인이 결국 망명생활 10년 만에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잖아요. 근데 그 여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을 만나요. 그 이상설을 만난 그 인상을 자기 일기에다 적은 내용입니다. 이상설 금년 여름 해상 위에서 만남. 동인의 포부는 대단히 크며 세계대세에 통하고 동양의 시국을 간파하고 있다. 이토 히로부미가 동양의 평화를 깰 염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애국심이 강하고 교육을 도모하며 국가 백년 대계를 세우는 인물이다. 또한 동양 평화주의에 대하여 동인과 같은 마음을 지닌 이는 드물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상설이 동양 평화를 얘기했고 세계 흐름을 얘기했고 이토 히로부미가 얼마나 이 흐름에 조선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위험인물인가를 안중근한테 가르쳐줍니다. 죽이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러나 안중근은 이상설을 만나고 나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결심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안중근이 이제 옥중에서 얘기한 동아평화론의 근간은 이상설에서입니다. 아까도 이제 영세 중립 얘기를 미국에서 했고요. 근데 그 이상설을 비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딱 하나죠. 복벽주의다. 고종밖에 모른다. 아까 권업회를 그만둬야 되는 비판의 저기도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총장과 했던 김준엽이나 이런 등등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상설은 유교적 충분주의자, 복벽주의자라고 이제 평가받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대의 그 역사 흐름의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설의 한계라고. 특히 이상설한테는 국가의 중심이 고정면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뒤늦게 대통령 훈장을 수서받고 전국적이진 않지만 자기가 태어난 충청도 진천에서 역사적 인물로 승무를 받으면서 승열사라는 재단이라고 그럴까요? 이루어지고 2001년에 러시아 수입군 강변에 이상설 유어비가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여행을 가신 분은 아마 필수 코스로 이상설 선생의 유어비를 들리는 게 필수 코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상설이 자기가 굴신하고 그 시대에 야합을 했으면
이완영, 박재순에 못지않은 영화를 이뤘겠죠. 그 위치가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46세 죽을 때까지 헌신을 다해서 보국 민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다음 놀라운 것은 항일운동의 첫 번째 자리에는 항상 이상설이가 있었어요. 교육기관도 이상설이가 제일 만들었고, 만국평화회의 정사로도 이상설이가 갔었고, 연해주에 가서 그 사람들을 조직해서 흥한동을 만들었고, 13의군도 만들었고,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도 이상설이가 만들었고, 상해 와서 신해혁명당이라는 당, 이당 치국이라는 그 당의 개념을 이상설이가 시작하는 거죠. 그 구한말부터 항일투쟁의 모든 자리의 맨 앞에는 이상설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김준엽 얘기했지만 6.25 충분주의자였다라는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이 마지막 아쉬움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진천에 있는 숭렬사 모습이고 그 앞에 있는 동상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역사에서 잊혀져 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바로 이 망국적 상황에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시 이상설을 살려내야 되고, 소위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 정치인들, 공직자들, 언론인들, 지식인들한테 그야말로 죽배 질타를 가해야 되는 메시지를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던지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강의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잊혀져 있거나 아니면은 제껴져 있었던 역사를 되살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우문명 선생님이 특별하게 지정 토론문을 좀 작성해가지고 나눠드렸습니다. 지정 토론문을 발표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문명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한 장짜리 토론문을 작성해 주신 우문명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토론 시간이 안 보일 수가 있을 텐데 토론 예시를 좀 크게 하나 뽑은 게 있으니까 혹시 없으시면 이거 나눠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15분 정도를 제가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빨리 좀 읽겠습니다. 먼저 지금 발제를 하시는 이래경 선생님의 그 강의를 잘 들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토론문을 만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일운동의 선구자 보제 이상설, 부제로 대한제국의 망국 시절의 거인에 대한 토론문. 본 발표는 과연 한국 사회에 희망은 있는가라는 말씀에 한국 사회의 변혁의 방향과 미래 좌표라고 설정하시고 이 시대를 통찰하고 계신 이래경 선생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래경의 희망사상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발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패권 체제에서 다자적 상호주의, 두 번째는 구한말 민중의 위대한 자각 통합, 세 번째는 한국 역사 속 오래된 미래, 우리 민족의 DNA 등 다양한 주제의 내용으로 발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한일운동의 선구자 보제 이상설 부제로 대한제국의 망국 시절의 거인으로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다 가신 애국지사를 주제로 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해박한 동서양의 근현대사와 날카로운 역사의식을 견지하고 계시고 오늘 주제에서도 어려운 시대를 살다 가신 보제 이상설 선생에 대한 상과 시대 정신을 꼼꼼하게 전해해 주신 발제 내용을 읽어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발제 전까지는 구한말 대한제국과 보제 이상설 선생에 대해서 어설프게나마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한말 외세와 제국주의가 득세하던 시대의 대한제국의 상황과 현재 한반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발제자께서는 현 시국을 국가의 부재, 리더십과 나라의 실종, 권력의 무도한 사유와 검찰, 법비들의 난동과 협박, 영토와 생명을 위한 국권 상실 등의 현재 한국 상황이 구한말 상황과 비견될 만한 참으로 비상한 시국으로 보시면서 대한제국과 보제 이상설 선생을 재조명해 보시는 것을 현 시국을 풀어가는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발제자께서는 보제 이상설 선생에 대해서 망국시대에 온 삶을 바쳐 항일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독립운동의 선구자로 한 시대의 선구자 엘리트로서 불신하지 않고 우인민, 우이공의 헌신적인 삶을 보인 역사의 전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발제 내용을 이 시대의 정치인과 공직자 그리고 엘리트 집단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하였는데 실제 이들이 대우각성이 있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1915년 3월 북경에 있는 성낙형, 유동열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상해로 가서 박은식, 신규식 등 동제사 간부와 이상설, 이춘일, 유동열 등을 만나 신한혁명당을 조직했습니다. 당수로는 고종을 추대하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상설이 이 신한혁명당의 본부장을 추대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를 맡은 분들이 쭉 있었지만 이때 그 이상설 등의 고종의 당수로 추대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입헌군주제를 이렇게 표명했는데 이것을 복벽주의라고 합니다. 이 복벽주의에 대해서 아까 어느 정도 설명은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것도 언급이 있었지만 여운형 중심으로 해서 1918년도에 결성된 신한청년당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한청년당이 3.1 혁명의 어떤 모토도 됐었고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 김규식을 보내는 그런 일과 포함해서 그 김규식이 가고 나서 국내나 국외에도 독립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일본이나 국내, 그 다음에 연해주 중국 쪽에 많은 사람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한청년당과 지금 좀 전에 계속 설명을 해주셨던 신한혁명당과의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신한청년당의 주요 활동과 평가까지 좀 있었으면 현 난국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우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제 토론해 저기로 한 두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을 답변하기 전에 혹시 뭐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계시면 그와 같이 섞어서 같이 연동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 제가 던져준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질문을 주셔도 좋고 어떤 메시지라도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잘 모르던 이상설 선생에 관한 오늘 강연 정말 의미 있었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 을사늑약을 중명전에 그 대신들을 가둬놓고 강압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일본의 어떤 무력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난번 동학혁명의 그 참담한 패배도 언급되었듯이 우리 이 나라 자체에 강력한 그 무력, 즉 국방력이 존재한다면 정신이 똑바로 서 있는 이러한 그 당시의 열사들이 충분히 호소하여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만국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렇게 천재적이고 아주 열정적이던 이러한 그 선열들이 또 뛰어난 어떤 그 업적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진작부터 충분한 시간 동안 우리 조선의 그 국방력, 무력을 갖다가 키워서 일본이든 청나라든 영국이든 간에 압박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국방력을 키우는데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헌신한 그런 분은 없었습니까? 혹은 지도가 있었는데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허 선생님의 질문과 우리 우 선생님의 대체 토론하고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그 시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거의 뭐 대국, 거의 뭐 하늘처럼 모셨던 청나라가 그 소위 그 뭡니까 원명원이라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저 파리에 있는 저기 뭡니까 그 궁전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규모나 화려함이 저기 좀 원명원이 북경 저기 점령을 당하면서 약탈을 당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수은채대호 선생님이 한 말이 순망치 아니다 라고 개탄을 하신 거죠. 그게 아마 우리 구한말 대부분의 백성들 선비들이 똑같이 진정했을 거예요. 대국인 청나라도 저렇게 무기력하게 떨어지는 그 천지가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같은. 그 당시 그 이용장이 무슨 어딥니까 북 무슨 해군, 북양 해군이라고 상당한 군사력을 갖고 감히 일본이 청나라를 이길 것인가 라고 사실 그 이용장 자신도 자신했었죠. 근데 거긴 안팎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북양 해군이 하도 외화는 갖췄지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하고 어차피 그 배라는 게 독일인가에서 수입한 거기 때문에 그 배를 운영할 수 있는 경험들을 전수받아야 되는데 거기 재정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 재정으로 마련한 거를 서태후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 앞에 그 이화 그 큰 바다. 이화원을 만드는데 모든 재원을 다 소진해서
북양 군대를 훈련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껍데기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죠. 서태후가 어떻게 보면 청나라를 망하게 한 제1의 장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일본이 일본 하나 했나요? 아니죠. 그 당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영국의 최강국이었지만 러시아가 연년이 커지는 강국을 해서 영국을 넘보는 강국으로 퍼왔죠.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를 방어하는데 모든 전략 공력을 저기하고 그 파트너로 일본을 세웠던 거죠. 영일동맹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고 일본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합니다.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 지원해서 일본을 키워준 것. 일본이 저렇게 갑자기 큰 거에는 아까 대충 영국이 있었고요.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미국의 산업을 독점을 깨서 미국을 산업화하는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이었지만 소위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일본을 묵인하고 일본을 물식양면으로 들어와서 청국과 러시아를 격파하게 하는 그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조선 혼자 그것을 감내해낼 수 있을까 하는 처음부터 대답은 명확한 거죠. 그나마도 우리가 그 민중들이 해서였던 동학혁명이 그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과 서로 협력하냐 마냐 하는 내부 논쟁이 있었는데 그 한양의 소위 그 당국자들이나 엘리트들은 사고는 오히려 됐죠.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이 뒤에서 키운 갑신정병파, 자강파, 신중파 여전히 이런 최경 같은 경우는 친일파겠죠. 그다음에 민비 세력과 흥선대원 세력과의 그 분열, 갈등, 대립. 그래서 내부에 그것을 결집해 줄 수 있는 내부의 리더십이나 저기가 전혀 없었던. 지금 우리도 비슷하죠. 지금 우리도 비슷합니다. 캠프 데이비드가 뭡니까? 가츠라 테프트 미략을 천하에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잖아요. 거기에 윤석열이 가츠라 테프트 미략이 옳소좋소 맞습니다 형님. 형님이 시키면 다 할게요. 가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자리 아닌가요? 우리 정치 세력이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못된 놈을 속아서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 상황. 아마 이게 내가 얘기하는 구한말과 지금 상황의 유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 당시 그걸 못 해냈을까? 그건 역사의 흐름이고 우리한테 그 운명적 상황으로 다가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100여 년 지나서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은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오 농민혁명은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파리 공인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 유럽의 역사를 뒤흔들었던 그 1848년, 1870몇 년에 유럽의 거대한 혁명의 흐름 못지않은 운동이 갑오농민혁명이었어요. 그 뒤에 있었던 3.1운동 등등 임시정부 운동, 유럽 역사를 우리가 68혁명 얘기하지만 우리는 4.19도 있었고 유월항쟁도 있었고 촛불혁명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도 꾸릴 게 없는 나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착각을 한 거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다음 제가 세 번째 주부터
여러분들이 하도 저한테 이제는 좀 대한민국 혁신 프로젝트 좀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부터 얘기할 텐데, 그래서 제가 5번에 걸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 가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첫 주제가 민주주의의 위기. 그런 주제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할 텐데요. 그거하고 이제 별도 이제 우 선생님이 그 이상설에 대한 그 삶은 그야말로 그 감동적인데 한계가 독독주의 내지 입헌군주제라고 이제 비난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안중근 같은 경우를 보면 안중근이 한때는 동학터벌군의 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학혁명을 얘기할 때 동학이 고종을 이라는 말하자면 군주제를 확보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동학혁명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동학혁명 보고 왜 그 군주제를 접고 왜 저희 민주제 내지는 공화제를 못했냐고 얘기한다면 그건 우문이죠. 그렇죠? 안중근 그 젊은 시절에 안중근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는 동학 농민의 움직임이 국가의 반란죄라고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토본권을 조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 당시 안중근이 갖고 있던 정보의 한계, 인식의 한계, 판단의 한계죠.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똑같습니다. 저 뭡니까? 저 누구죠? 홍범도 갖고 그 당시 왜 소비에트 그 군사 재판관으로 가서 앉아 있었냐? 그 당시 민족 해방에서 사회주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을 잡아먹은 게 제국주의인데, 그게 일본이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다 협조해서 만든 제국주의인데, 자본주의. 그것에 정하게 유일한 세력은 사회주의 아닌가요? 공산주의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홍보도는 사회주의하고 손잡고 소비에트 손잡아야지.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걸 욕한다는 게 말이 돼? 어불성설이죠. 역사를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죠. 이상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지막 과거에 급제했고 고종에 의해서 말하자면 발탁된 인물이고 고종 보고 죽으라고까지 했지만, 그리고 고종에 의해서 밀사로도 파견됐고 했던 그 과정 속에서 이상설이가 민주공화제라는 거를 머릿속에 그리기에는 그 시대가 아직 설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설이가 고종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고종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국 안민, 보국 위민의 입장에서 고종을 평가했고 입헌군주제까지 생각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그 시대적 한계와 동시에 의미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신한혁명당과 신한총명당의 차이는 뭐냐? 도제 이상설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군 치국의 시대는 지났다.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당 치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신한혁명당이라는 걸 그 천재죠. 그러니까 이군 치국에서 군주가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고 당, 혁명당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시 되찾자 라고 하는 이당 치국의 개념을 신한혁명당에 심은 겁니다. 그죠? 그건 박은식, 신규식하고 그런데 도제 이상설의 머릿속에는 입헌군주제 정도가 그려져 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종은 이제 옛날의 군주가 아니고 입헌공화국의 입헌군주제 대표, 간판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대동단결 선언한 그 신진 세력, 특히 조소왕이가 대단한 역할을 했는데 조소왕은 이제 동경대학에서 법학을 했고 최초로 군대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애국자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국권을 뺏겼으면 국가의 권력이 강제로 강탈당한 거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 국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군주 제도에서 국권을 양탈당했으면 그 국권은 그 조선 땅에 사는 백성이 군권을 가진 거다. 국권을 가진 거다. 주민 제권의 논리를 조선이 펴기 시작했고 거기에 신규 시기도 여운형이 다 동의해서 소위 대동단결 이후에 이당 치국의 개념은 맞는데 입헌 군주제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이 맞다. 나는 한 발자국 더 나간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보제 이상설은 물론 도격주의나 입헌 군주제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그 신한혁명당이 그것이 민주공화정으로 가는 같은 이당 치국에서 입헌 군주제에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한 것 정도는 평가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갑자기 질문 좀 마이크. 저기요, 하나 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 그 식민지 그걸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까 또 우리가 뭐 국력을 키워갖고 그때 뭐 대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사실은 그 당시 19세기 그때는 지구 전체가 제국주의 돼가지고요.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는 먹히지 않는 나라가 태국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태국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인도지라 반도로 프랑스가 먹고 저 인도 쪽은 영국이 먹었으니까 자기네끼리 쏙 붙어버리는 그러니까 완충지대로 놔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먹히지 않는 아시아가 없었는데 만약 우리가 일본에게 먹히지 않았으면은 청구가 러시아한테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럼 청구한테 먹혔으면 지금 아마 어떤 똥이 치하고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러시아한테 먹혔으면은 시베리아 가서 고생 직사하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뭐 일본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운명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느낌이 하나 있고요. 또 요즘에 최근 약간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일본 해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을 했다. 그래서 좀 여러 군데서 화가 나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동해인데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동해이지만은 일본은 그거 어떻게 되느냐 서쪽이 되고 또 우리한테 서이지만은 저기 어디 중국에서는 그건 동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LOC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명확하게 무슨 주관을 갖고 있어도 무조건 동해다. 그건 우리 그거고 그런 것이 아직까지 그 냉철하면 그냥 항해 같으면 중립적이었죠. 근데 예전에 누군가 한번 청해라고도 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황에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3월 1일 날 원로들을 모시고 주권선언대회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주권선언대회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선생님이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주권 선언대회 1. 동북아에 몰아치는 전쟁의 위기에 대응하는 민족 평화의 주권, 무도한 법비 집단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국민주권, 주류 언론들이 기록 임하식 권한 유착을 응징하는 언론주권, 통상과 금융위기 속에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경제주권, 악질적인 윤석열 정권의 의도적 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주권, 고금리와 세계적 불황 및 일상의 불안에서 생업을 보호하는 민생주권, 생태의 파괴와 기후의 변화를 극복하는 지속과 회복을 향한 생명주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아주 단편적인 경제적 수치입니다. 근데 그 경제적 수치는 역사와 정치와 사회와 우리의 의지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7가지 주권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지금까지 들어본 일 있어요?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세요. 예, 제가 간단하게 한 30초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학이 일어난 게 94, 95년으로 1800. 그리고 이상설 선생이 그때 당시에 23, 24살이에요. 그리고 94년도에 과거 급제를 했고 96년도에 성균관 교수 겸 대사성 관장을 했는데 저 궁금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천도교가 1905년에 천도교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와 연관해서 동학과 이상설 관련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설이 동학을 알았는지 아니면 동학의 가치나 그거 좀 그런 자료가 있느냐, 그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동학이 지도자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전혀 몰랐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있고 그것이 오늘날의 시점에서도 연결이 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자료나 증명은 없고요. 이상설도 아까 안중근과 같은 관점에서 동학을 그 민중의 반란 수준으로 봤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요. 다만 이상설은 그 시대의 그 새로운 문명, 새로운 개화, 새로운 교육, 새로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은 사실은 교육자로서 자기 일생을 살고 싶어 했던 거는 분명해요. 그러나 시대 상황이 교육자로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 헤이그 윌사라는 국제 무대에 들어서면서 망명생활하고 10년 동안 보국 위민의 항일 투쟁에 헌신해온 그런 역사, 개인의 생애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 받아요. 예. 질문.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찬이라고 하고요. 1905년에 의사늑약과 1910년에 한일합방이 법적으로, 지금 국제법상 법적으로 불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구조가 된다면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강탈돼가지고 저지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법적으로 국제법상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당시에 국권을 쥐고 있던 고종은 분명히 위법,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민주공화국으로 넘어간 아까 조수왕의 국권이 이제 왕에서 제민주권, 민중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한 근거가 됐고요. 한일 합방도 고종이 순종이 찍지 순종인가요? 순종이 찍지 않았죠. 순종의 그 비였던가요? 그래갖고 자기 그 국세를 자기 사타구니 속에 숨겨가지고 끝까지 저항했는데 그 한일합방에 일본한테 붙은 권신이 외삼촌인가 그래. 그래서 그 외삼촌의 그 강압에 의해서 옥세를 내준 거죠. 강탈당한 거죠. 그러나 제국주의 역사라는 거는 걔네들이 만든 게 국제법이에요. 뭐 어떤 형식이든 논리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모양새를 갖췄겠죠. 뭔 짓을 한들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뭐 정당하냐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국지 시대에는 그 제국지 시대 위세와 강압에 의해서 논리가 만들어지고
모양새가 갖춰지고 법이 구성됐다고 봐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러면 불법이라고 다시 문제 제기하기 어렵다는 거다. 그 문제는 우리 되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헌법학 박사시고 헌법학을 공부하고 계신 황두순 시인 겸 박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뭐 문제 제기한 울산의학이나 한일평화조약은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이고 원인 무효인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 강요에 의한 조약 체결은 무효이기 때문에 울산의학이나 한일평화조약은 불법이고 원인 무효이다. 이게 국제법학자와 역사학자의 공통된 결의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식민지 통치를 제국주의에 의한 일제에 의한 일본 제국주의를 줄여서 일제라고 하죠. 일제에 의한 정당한 통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 모든 언론이나 일본 극우 정치가들은 가장 차단하는 말이 불법적인 식민 통치 이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불법적인 강제징용, 불법적인 위안부 이런 앞에 말을 안 쓰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 대법원 판결과 같이 항상 앞에 불법적인 한일평화조약, 불법적인 일제 시민지 통치 앞에 불법적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더하면 그 불법적인 일제 강점의 모든 상황을 면죄부를 더해준 사건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광화조약이죠. 같은 제국주의끼리 그런 약국 식민지를 지배한 모든 것을 눈 감아주고 묵인하고 새로운 국제적 조약으로 강화조약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동아시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적용했고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2의 변형 형태가 최근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합의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법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식민지를 만드는데 우리는 불법적으로 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국의 헌법학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자기 유리하게 법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티븐슨이 또 고종황제의 정치 고문으로 또 추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명분은 고종황제의 정치 고문으로 추천을 했는데 사실은 그 스티븐슨이 일본을 위해서 법적인 이걸 하거든요. 그리고 그 봉급은 또 한국 돈으로 받아요. 고종황제가 돈을 주도록 하고 20%는 일본에서 돈을 주고 그 스티븐슨이 이제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전명훈 선생이 1908년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닷가에서 총으로 쏴서 저격을 하기 실패했지만 그래서 그 장인환 선생이 뒤에 있다가 또 총을 3발을 쏘아서 결국은 그 스티븐슨이 거기서 죽죠. 근데 왜 그런 사건이 생겼냐면은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이 스티븐슨이 지금 조선은 아주 다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 생활을 아주 좋아한다. 이렇게 그 신문에 발표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전부 이제 분해가지고 가서 총을 쏜 겁니다. 저거를 스티븐슨을 제거를 해버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세미나를 하는 목적은 그 보제 이상설 선생님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좀 오늘의 그 강의 초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 스티븐슨 같은 인물이 자꾸만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좀 현실에 봤을 때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열띤 토론이었고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이 남북지경에 이른 이 상황에서 내년 총선이 우선 눈앞에 닥친 현안이고, 이걸 위해서는 반윤 대연합, 제가 표현하는 건 구국전선의 대연합이 있어야 되고, 민주개혁과 진보를 지향하는 개혁 진보 대연합이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데, 이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자기 기득권을 내놓고 지역구든 비례든 상당한 의석을 총선 대연대에 양도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긴히 촉구합니다. 그동안 뭐 민주당이 한 것도 없지만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버리고 이 대국에서 민주당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총선 대연합, 개혁 진보 대연합을 위해서 비례대표는 물론이고 지역 의석까지 내놓는 구국의 결단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동시에 지금 제가 연해주 아까 교민들 얘기했는데 열에 10사람으로 갈라져 있는 진보 진영, 이제 제발 좀 단합하십시오. 단결하십시오. 우리가 귀에 따갑게 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보는 분열에서 망한다. 제발 이제는 분열을 끝이고 단합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 이 상황을 돌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 오늘 강연을 끝내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장님이 클로징 멘트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